네, 북한이 갑작스럽게 남북 연락사무소를 철수하면서 남북 관계가 급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 기조는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관련 트윗 때문인데요. 한동안 침묵했던 트럼프의 북한 관련 트윗이 어떤 내용인지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그리고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평소에 트윗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를 많이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동안 며칠 동안 이 북한과 관련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북한 관련 트윗을 남겼는데 이 내용이 엄청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일주일 동안 북한 관련돼서 트윗을 안 했었죠. 네네. 그러다가 했는데 일단 뭐 기본적인 내용은 오늘 미 재무부는 현행 대북 제재 대규모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네. 근데 나는 오늘 이 추가 제재에 대해 철회를 지시했다. 예. 이제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근데 여전히 좀 혼선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바로 그 전날 미 재무부에서 제재를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두 군데, 네. 중국 선박 두 곳에 대한 제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대규모 제재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근데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으니까 그것을 뭔가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미국 재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른 또 제재에 대해서 철회 명령을 내린 것이다. 예.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워낙 이 뭐 본인의 생각을 많이 담아서 한 거고 네. 그 사실이 틀린 것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특히 제가 주목을 한 거를 보면 이게 보낸 시간이 그러니까 네. 트위터를 적은 시간이 새벽 2시 22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감안해서 읽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소에도 트윗은 뭐 하루에 20건이 넘게도 올리는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지금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이게 지난 21일에 내려진 대북 제재가 아니라 앞으로 추가로 나올 대북 제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이 제재를 취소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도 뭐 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아마도 이제 미국이 여태까지 대북 협상을 해가는 과정에서 제재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 활용해 온 부분이 네. 있거든요. 특히 이제 작년부터의 추이를 쭉 보면은 회담, 그러니까 협상의 분위기와 제재가 나오는 시기의 어떤 빈도수가 네. 상당히 잘 맞물려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월부터 3월까지는 매달 한두 건씩 제재 조치를 취하다가 소위 이제 3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는 제재 조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이 시기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6.12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시기죠. 잘 관리를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7월 6일, 7일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제3차 방북을 했을 때 굉장히 분위기 안 좋게 돌아왔죠. 예. 그 이후에 7월 24일부터 제재 추가 조치를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거의 뭐 10건에 가까운 조치를 연달아 이제 예. 발령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결국 미국이 제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협상 분위기에 맞춰서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북한을 테이블에 어떤 형태로 끌어낼 때 일단은 제재를 준비해서 간다라는 뭐 이런 기본 패턴이 좀 발견이 되는데 네. 이번에도 아마 이제 2월 말에 2차 북미 정상회담 무산 이후에 예. 아마도 이제 북한에게 답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 답을 기다리는 과정에 최대한 북한을 나름대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제재를 일정 부분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센 제재를 가지고 한다라기보다는 저강도 형태로 해서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죠. 예. 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제재에 대해서는 더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겠지만 사실 제재가 결정적 고리다라고 미국이 믿고 있다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상층부로 들어가는 자금줄의 대부분을 지금 옥죄고 있기 때문에 네네. 상당 부분 북한 지도부가 상당히 조바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결정적 약점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어서 예. 아마도 지금 이게 단순히 21일 날 나왔던 두 건에 대한 얘기보다는 향후 굉장히 수순상 몇 가지를 더 준비를 하면서 아마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아마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2차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민생과 관련된 고통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 하지 않겠다라고 예. 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북한이 강경하게 반응을 보이고 혹시 궤도 이탈을 할까봐 예. 상당 부분 저강도로 가거나 아니면은
일단 보류하는 뭐 이런 수순으로 아마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북 제재라는 이 카드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카드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걸 활용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실관계도 좀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트윗을 보고 많이 혼란스러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정책을 할 때 이런 게 한두 번은 아닙니다. 굉장히 뭐 많이 이런 그 사례들이 있었고요. 네. 더불어서 과연 그 주변의 대각,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재무부나 국무부와 얼마만큼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예. 의문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트위터를 날리게 된 것은 아마도 그 지금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그 북한이 일방적인 철수를 발표를 예. 하고 아마 이게 17시간인가 있다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메시지를 받고 또 이 제재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조금 더 북한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가는 이것이 뭐 자기가 원하는 그 그림들 또 북한이 어떤 양보를 받아내기보다는 네네. 또 북한이 이 일종의 벼랑 끝 전술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제재에 대해서는 우리 홍 박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추가 제재는 하지 않겠다라고 지난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기자회견에서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주변에 이제 볼튼 보좌관이라든지 국무부 또 재무부의 입장은 계속해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 네. 또 실질적으로 제재를 부과를 했고 또 우리가 뭐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될 건 이른바 주의보라고 해갖고 이제 새로 그 발표가 됐죠. 이것은 1년도 넘게 지나서 발표가 된 거고 네. 그전이랑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그 주의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 선박만 24척을 얘기했는데 네. 이번에는 한국 선박을 포함해서 6개국에 95척을 주의 대상으로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 이게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대로 이 뭐 많은 양 대규모 제재라면 이 주의보가 사실은 대규모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죠. 근데 예. 중요한 것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서 조금 상황을 관리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민주당도 상당히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정부와 어떤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도 감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원규 교수님도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지난번에 며칠 전이었죠.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뉴욕 채널을 이제 가동해서 북미 접촉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왔는데 네. 뭐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자신에게 굉장히 집중된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상황, 결정을 이 상황을 하겠다. 직접 관리하겠다라는 좀 취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 이제 재무부나 공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제재 순서를 좀 계속 준비를 해서 네. 북한을 점점 압박해 가는 수단도 고려를 하고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는 자신이 보기에는 좀 더 이 상황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북한이 이탈하거나 또 강경한 태도로 뭔가 선회를 해버린다고 할 때 자기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네. 상당히 직접 자기가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부처하고의 갖는 어떤 이런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이 연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결과를 계속 갖고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뭐 면에서 그런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상대편이 절대로 예상할 수 없게 자기는 행동을 하겠다. 이게 원래 미국이라는 국가는 시스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발표를 하는 그런 형태인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시기에 들어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 뭐 내각의 장관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인 북한의 입장에서도 매우 곤혹스러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신들이 예상했던 어떤 수순과 예측이 있었는데 그와 전혀 다른 것이 불쑥 들어온다면 네. 그것을 협상을 하는 그 반대편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전략을 짜기가 힘들죠. 힘들죠.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를 했던 안 했던 이런 것들이 미국한테는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북한 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반응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북 제재 추가 조치 이후에 북한의 어떤 그 변화들이 움직임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남북 연락 사무소에서 전격적으로 철수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지금 네. 국면에서는 우선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불만이겠죠. 한국이 나름대로 당사국, 뭐 최근에 이제 최선희 부상이 평양에서 뭐 정세 그 통보라고 하죠. 보통 북한식 표현으로는. 네. 근데 소위 이제 기자회견 형식을 띄워가지고 발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플레이어다. 네, 소위 이제 중재자가 아니다. 당사국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였죠. 어제 이제 대외 선전 매체인 메아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이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라는 굉장히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거든요. 그 연속성상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한국이 작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이었죠. 공동선언에서 5조에서 3개 항을 합의했어요. 근데 3개 항 중에 두 번째 항이 뭐냐면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라면은 영변에 대한 영구적 폐기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남북이 합의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고 사망이 중요한데 사망이 뭐였냐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한이 협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 하나의 장치가 된 거죠. 뭐냐면 남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국이 그냥 단순히 객관적인 뭐 제3자나 뭐 중재자가 아니라 합의를 같이 한 당사국이 됐다라는 예. 장치가 됐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한국한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미국한테 영변을 우선적으로 폐기하고 거기에 상응 조치를 받는 이걸 합의해 놓고서 미국에게 왜 그것을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개진 못하느냐 이제 이런 불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사국으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빨리 해라라는 아마 메시지를 우선적으로 주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그게 있죠. 그 간접적으로 미국을 나름대로 이제 강한 메시지를 주는 효과가 있죠. 직접 미국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낼 때는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격하게 또 반응할 수도 예. 있고 또 균열이 올 수도 있군요. 협상 구도 자체가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이제 최소화하면서 불만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남한을 좀 흔들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게 메시지 보내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이게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공동연락사무소가 사실상 합의가 돼서 이제 이행이 된 네네. 거였거든요. 그리고 실제 손에 잡히는 실물로서의 성과라는 것이 다양하게 있긴 있었지만 그 GP 초소 그 폭파한 거 네. 이외에 사실상 이게 손에 잡히는 성과는 공동연락사무소가 대표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물론 저강도였지만 인력이 철수하는 저강도였지만 합의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합의된 부분과 또 북미가 나름대로 또 6.12에서 합의된 내용들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지켜달라라는 이제 어떤 목소리를 보내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절박함이 북한이 있다. 그 말은 3월 말에서 이제 4월 초에 네. 이제 4월 11일 최고민회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죠. 전원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예전에 관례로도 본다면 한번 회기가 바뀌기 전에 회기가 바뀌었을 때 초에 보통 당 전원을 열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뭔가 입장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달려왔던 비핵화의 담대한 여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내놔야 되고 네. 특히 4월 20일이면은 작년 7기 3차 전원회의 통해 가지고 전략 노선을 경제 발전으로 완전히 바꿨거든요. 핵경제 병진론에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총괄을 하고 네. 결과 평가를 하고 향후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주민들한테 대내적으로 알려줘야 되고 엘리트를 설득할 뭔가 담론이 구사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2차 정상회담의 성과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게 무산되다 보니까 굉장히 절박해졌죠.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강하게 내부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은 대미 메시지도 결국 강해야 되고 대남 메시지도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그 수순을 가기 위한 하나의 초기의 어떤 강도를 굉장히 낮춘 형태의 일단 불만 표시를 하고 대내적으로도 그런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 위한 하나의 명분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다. 일단 세 가지 정도는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강경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남북 관계가 앞으로 강경 일변도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북한이 좀 관계 개선 여지는 남겨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현재 어저께 북한의 발표만 보면은 관계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남겨뒀죠. 네. 왜냐하면은 북한이 정말 관계를 끝내려고 했으면 이 남측 요원들을 추방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남측 요원들이 상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자신들이 별말 안 하고 자신들만 일단 철수를 한 거다라고 예, 한 오늘 거는 정상적으로 우리는 근무를 하고 있죠. 예, 그 의미는 뭐 완전히 관계를 지금 결렬시킨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뭐 전반적으로 저는 뭐 북한이 이런 식의 반응을 한 것은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많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네. 또 북한 내에서 우리 홍 박사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북한 내에서는 나름대로 기대 수준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작년부터 시작된 일종의 대화 모드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가 좀 나아질 것이고 제재도 해제될 것이다라는 예. 그런 기대 수준이 있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라는 것은 노동신문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한테도 알려진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이 현재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봐서 이게 쉽게 풀릴 것은 아니고 그 의미는 여전히 경제 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 인민들의 대다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지도부 김정은 위원장은 뭔가 대비를 해야 되고 네네. 그런 수순으로서는 1차적인 책임을 이제 당연히 미국 측에 책임을 묻게 되고 2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 책임을 묻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 북한이 여태까지 그 어떤 자신들이 원하지 않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대응해 오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예. 다만 이 4.27 그 판문점 선언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남북관계 복원의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핵심인데 이 부분을 벌써 치고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절박감이 저는 묻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더불어서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남북관계도 나름대로 북한이 작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이게 사변적인 괄목한 해로 만들어갖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우리가 이 관계도 이 소통 기제도 단절할 수 있다. 그 의미는 다음 단계로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도 다시 재고할 수 있다. 저는 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북한이 나름대로의 협상력을 높이면서 또 뭔가 이 판을 다시 한번 주도해 나가려는 그런 일종의 계획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지금 취해야 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그동안에는 중재자 역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그 북한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당사국 역할을 하라는 것과 또 실제 우리가 뭔가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해도 미국 내에 또 결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 일관되지 않고 또 하나로만 성숙돼 있는 것이 아니라서 백악관 내 진영조차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중재를 원치 않을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스탠스를 잘 잡고 가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굉장히 즉각적이고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마련한 중재안을 양쪽을 설득하기 위한 채널을 풀 가동해서 네. 움직여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실무급이나 밑에 급에서 접촉하는 방식보다는 상당한 고위급 내지는 뭐 정상회담도 고려를 해야겠죠. 네. 빨리 개최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일단 북한이 시간이 절박하고 지금 가는 행보를 보면은 저는 이게 예사롭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단순히 대미 협상을 위해서 국면적으로 잠깐 뭐 압박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수준이 넘어서 네. 북한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향후의 정치 일정을 보면은 북한도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강경한 그 궤도로 올라탈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어요. 네네. 일부분. 근데 그것을 올라타기 전에 뭔가 그것을 못 가도록 하는 적극적인 뭔가 실마리를 찾는 역할을 우리 한국이 해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그것을 실무급이나 일정한 고위급 정도의 특사를 파견해서 해결될 문제 같지는 않고 정상급에서 저는 빠르게 신속하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주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보통 특사를 보내게 되면 특사가 뭐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을 일정 부분 하고 북한의 메시지가 많이 들어오는 게 대부분 일이거든요. 근데 네. 어떤 협상을 해서 설득을 한다라는 것이 제한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비핵화 관련된 모든 결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 관료들이 영변 이상의 것을 뭐 요구하는 북한에 대해서 그거 합시다 뭐 이런 얘기 자체를 아예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결정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집중돼 있다라면은 결국은 설득을 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상회담을 하루속히 하는 것이 가장 지금 빠른 길이다. 왜냐하면 절박한 상황에서 시간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그런 중재를 원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지금 북한이 강경 노선으로 간다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카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일단 한국과 지금 이제 남측과 원래 이행 약속돼 있던 지금 뭐 사실상 9.19 군사 합의에 대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이행과 관련해서도 원래 회담을 하기로 돼 네네. 있었고 사실 작년에 이제 군사 합의를 하는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접촉을 했었죠. 계속 협상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할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와서 사실 가장 소재가 풍부한 게 지금 군사합의 부분이고 북한은 또 군사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이유가 사실상 미국에게 또는 한국에게 대북, 소위 자신에게 가해지는 군사적 위협을 해소해주는 어떤 명분을 사실상 이런 군사합의를 만들어내면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적극적이었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뒤로 물리고 다양하게 좀 예정돼 있는 굵직굵직한 예를 들면 뭐 철도 현대화라든가 도로 현대화 이 부분도 사실상 상당히 기약 없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당장 급했던 이산가족 상봉, 화상 상봉이죠. 이 부분도 당장 논의가 진전되기는 좀 힘든 국면이 있죠. 그래서 상당 부 여러 가지 남북 이행 사항들이 일단 차질을 빚는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예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기대를 하고 있었던 뭐 답방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굉장히 요원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지지 배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상당히 강경하게 대미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사실상 이제 다시 회복되기 힘든 협상 국면으로 다시 돌아오기 힘든 이런 국면으로 치닫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상당히 지금 앞으로의 그런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카드를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카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제한되죠. 특히 이번에 공동연락사무소가 지금 계속 저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고 그게 그만큼 남북 관계의 소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중재자가 됐던 촉진자가 됐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 남측 정부와 북측 정부 간에 서로 간에 원만한 소통이 의사소통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문 대통령한테 북한을 좀 잘 설득해봐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소통 채널을 막는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 모든 과정이 현재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지금까지 오는 그 과정을 보면 양측 간에 북한과 미국 측 간에 그 긴장이 지금 고조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모든 이 뭐 협상이라든지 그 관계를 보면 서로 간에 잘못된 인식과 오인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 결국은 이제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것이 분쟁으로도 이어진 것은 뭐 역사에서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고 서로 간에 어떤 그 일방적인 그 한 단계 그 좀 뭐랄까요 타협을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주장을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뭐 저도 홍 박사님 말씀대로 뭐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뭐 북한 체제의 특성상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신무회담선보다는 다시 뭐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해서 이 문제를 좀 돌파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그런 것을 저희가 여러 번 우리가 한국이 여러 번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갖고 있고 또 그 소통 채널도 원하면 얼마든지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그 확실한 입장을 정리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양측의 입장을 조정해서 집어넣는다라는 것이 이전같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은 해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보다는 1차적으로 우리가 그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저는 위기 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위기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서 악화되는 것은 일단 멈추도록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가 어렵다라는 걸 느껴서 그런지 우리와의 어떤 중재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러시아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 책임자인 김창선 부장이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고 지금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 얘기도 오고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과는 이미 이제 4차례 정상회담 했고 연초에 또 한번 만났죠. 그래서 이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 국면이 아니더라도 만날 명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사실상 러시아와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고 특히 이제 올해가 이제 그 협정이죠. 양호 우호 협정을 맺은 지 70주년이 된 해이기 때문에 뭐 그 작년에 또 동방경제 포럼 때 푸틴 대통령이 초청 의사까지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분상 갈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국면에서 굳이 이제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 배경을 확인하는 거죠. 그 지지 배경을 통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대미 압박 메시지를 네네. 간접적으로 줄 수 있는 효과는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러시아와 중국과 상당 부분 이제 러시아는 뭐 조금 그 한번 그 정상회담 하는 내용들을 봐야겠지만 중국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정상회담 과정에 하나의 참모부라는 표현도 썼고 특히 연초에는 비핵화에 대해서 연구 공조를 같이 한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은 것 같지만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핵화를 갈 거냐 아니냐라는 건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야 되는데 네네. 비핵화가 아닌 길을 간 경우에 감당해야 될 리스크는 너무 커요. 근데 결국 비핵화의 길을 가야 되는데 비핵화의 길을 미국과 가려고 했는데 구조적으로 미국이 쌓고 있는 이 벽이라는 게 너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러시아와 중국과 협력을 해서 기술적 협력을 해서 비핵화의 길을 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네. 그 가는 길 전에 미국을 상당 부분 조바심 나게 하는 수단으로 아마 러시아나 중국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북 제재 대상 선박 대상에도 올라 있기 때문에 북한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어떤 지원을 해줄지도 좀 관심이거든요. 중국의 입장은 지금 미묘하죠. 그리고 사실 중국의 입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네네. 거고 올 4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때까지 뭔가 협정이 그 타결이 안 되면 중국의 입장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네. 당장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전같이 신경을 쓸 만한 여력이 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긴박하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반도 정세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교수 그리고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실장과 함께 전망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